안녕하세요. 오늘 기술주 시장에서 정말 뜨거운 기업이죠. 인공지능, 데이터 분야의 팔란티어. 이야기를 좀 깊게 해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그 유명 방송 진행자 짐 크레이머가 팔란티어에 대해서 아주 강한 긍정론을 폈어요. 그러면서 다시 확 관심이 쏠리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크레이머가 팔란티어 얘기를 하면서 몽고디비를 딱 끌어들이더라고요. 아, 몽고디비요. 최근에 실적 발표하고 주가 엄청 올랐던 그 회사요? 네, 바로 그 몽고디비요. 실적이 워낙 잘 나오니까 이게 팔란티어한테도 뭔가 좋은 신호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펴는 거죠. 몽고디비 성공이 팔란티어에게도 이어진다. 그런 시각이군요. 그렇죠. 하지만 또 동시에 보면 팔란티어 지금 주가 너무 높다, 이거 거품이다 이런 반론도 엄청 거세거든요. 맞아요. 심지어 공매도 포지션 잡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분석가도 나왔죠. 시트론 리서치던가요? 네, 앤드류 레프트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시각이 완전히 극과 극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팔란티어를 둘러싼 논쟁, 그 근거들을 좀 자세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복잡한 상황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그 짐 크레이머의 낙관론부터 한번 보죠. 왜 몽고디비를 언급했을까요? 몽고디비의 어떤 점이 팔란티어랑 연결된다고 본 건가요? 크레이머의 논리는 이런 거예요. 몽고디비가 2분기 실적 발표였는데 예상을 완전 뛰어넘었잖아요. 연간 전망치도 올리고 그러면서 주가가 하루에 막 30% 넘게 폭등했거든요. 네, 엄청났죠. 이걸 보면서 크레이머는 이게 그냥 몽고디비 하나 잘 된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나 데이터 관리 솔루션에 대한 시장 수요가 지금 폭발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본 거죠. 수요가 엄청나다. 네. 그런데 팔란티어의 핵심 기술들, 뭐 고담이나 파운드리 같은 플랫폼들이 하는 역할도 결국 비슷하다는 거예요. 기업이나 정부기관들의 방대한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해서 의사결정을 돕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몽고디비에서 확인된 그 데이터 솔루션에 대한 강력한 수요가 팔란티어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예측이군요. 정확합니다. 크레이머는 특히 팔란티어의 그 온톨로지 개념에 주목하는데요. 이게 데이터를 그냥 쌓아두는 게 아니라 데이터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뭐랄까 시멘틱 레이어를 만든다고 봐요. 시멘틱 레이어.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맥락을 입히는 거죠. 예를 들어 고객 A라는 데이터와 제품 B 구매라는 데이터를 그냥 따로 보는 게 아니라 고객 A가 제품 B를 구매했다는 관계와 의미를 시스템이 이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훨씬 복잡한 분석이나 AI 예측 모델링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아하, 이해됐습니다. 데이터에 지능을 부여하는 느낌이네요. 네, 비슷합니다. 그래서 크레이머는 이런 고도화된 데이터 처리 능력에 대한 수요가 몽고디비 사례처럼 앞으로 더 커질 거고 펄란티어가 그 수혜를 제대로 입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거의 뭐 데이터랑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기업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수혜주라는 표현까지 쓴 거군요. 네, 단순 데이터 회사가 아니라 AI 학력의 동력 중 하나다 이렇게 평가하면서요. 상당히 강한 기대감인데 이걸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지표로 룰 오브 40를 강조했다고요? 이게 뭔가요? 네. 룰 오브 40. 이게 고성장 기술 기업들, 특히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재무 상태랑 성장성을 같이 보려고 만든 좀 경험적인 규칙 같은 거예요. 경험적인 규칙이요? 네. 계산은 간단해요. 매출 성장률 %랑 이익률 %를 더해서 40%가 넘는지 보는 겁니다. 이익률은 보통 영업이익률이나 잉여 현금흐름 마진 같은 걸 쓰고요. 성장률 더하기 이익률이 40% 이상. 왜 40인가요? 그게 이제 딱 정해진 이론이라기보다는 업계에서 보니까 고성장하면서도 재무적으로 건전한 기업들이 대략 이 정도 수준은 되더라 하는 경험칙인 거죠. 40%를 넘으면 성장과 수익성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고 있다. 뭐 이런 긍정적인 신호로 보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팔란티어 점수가 94점이라고요. 40을 훌쩍 넘어서 거의 2배가 넘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크레이머가 이걸 이례적이다, extraordinary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장률도 높은데 수익성까지 이미 상당히 좋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거죠. 와, 94점이라. 네. 그래서 그는 전통적인 지표, 예를 들면 주당 순이익, EPS 같은 것만 보면 팔란티어 같은 기업의 진짜 가치를 놓칠 수 있다고 주장해요.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은 미래 성장을 위해 투자를 많이 하니까
당장 순이익은 낮거나 마이너스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드니까요. 네, 그래서 성장과 수익성의 조화를 보여주는 이 룰 오브 40가 더 적합한 잣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팔란티어가 이미 분기 매출 10억 달러 넘고 연 매출도 22억 달러 이상으로 규모가 꽤 커졌다는 점도 근거로 들고요. 확실히 94점은 인상적이긴 하네요. 근데 이 룰 오브 40만 보고 판단해도 괜찮을까요? 혹시 함정 같은 건 없나요? 물론이죠. 이게 유용한 참고 지표는 맞는데 뭐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익률을 뭘로 계산하느냐, 영업이익률이냐, 잉여 현금 흐름 마진이냐에 따라 점수가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 아, 기준이 좀 다를 수 있군요. 네, 그리고 회계 처리 방식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단기적으로 비용을 확 줄이거나 일시적으로 매출이 급증해서 점수가 반짝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추세를 같이 봐야 하고요. 그렇겠네요. 무엇보다 이 지표는 기업의 어떤 질적인 측면들, 뭐 예를 들면 기술이 얼마나 독보적인지, 경쟁자들이 얼마나 위협적인지,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건 직접 보여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요. 결국 숫자 이면의 내용도 봐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크레이머 주장을 보더라도 이 룰 오브 40 점수 하나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이 점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룰 오브 40 점수는 높지만 지속 가능성이나 질적인 부분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 자,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크레이머는 목표 주가를 꽤 높게 잡았죠? 얼마였죠? 네, 현재 주가보다 한 24% 정도 높은 20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200달러요? 네, 그러면서 만약 당신이 200달러까지 못 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했어요. 매수 추천이죠. 와, 정말 자신감이 넘치네요. 네, 그의 분석 보고서를 보면 뭐 단기, 중기, 장기 모멘텀, 성장성, 심지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팔란티어 미래에 대한 강한 확신이 느껴지죠. 200달러 목표가의 강력 매수 추천이라 정말 장밋빛 전망인데요. 근데 시장이 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 의견도 아주 강하다고 하셨는데 시트론 리서치의 앤드류 레프트 얘기 좀 더 해주시죠. 맞습니다. 앤드류 레프트, 이 사람은 공매도 투자자로 아주 유명한데요. 팔란티어 주식에 대해서 공매도 포지션,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 거다, 얘 베팅했다고 공개적으로 딱 선언을 해버렸어요. 공매도 선언이라 크레이머랑은 완전 정반대네요. 왜 그렇게 보는 거죠? 근거가 뭔가요? 레프트 주장은 아주 명확해요. 지금 팔란티어 주가는 터무니없이 고평가됐다, grossly overvalued다는 겁니다. 거품이라는 거죠. 터무니없다. 상당히 강한 표현인데요. 네, 특히 팔란티어를 뭐 오픈 AI 같은 진짜 AI 선두 기업이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럽다, 루디크러스 고까지 했어요. AI 관련해서 너무 과대 포장돼서 주가가 부풀려졌다는 비판인 거죠. 기술 자체보다는 현재 가격에 대한 비판이군요. 그렇죠. 기술력이나 사업 모델 자체를 뭐 나쁘게 본다기보다는 현재 주가가 그 가치를 너무 초과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 주가가 지금의 반토막 아래인 40달러까지 떨어져도 여전히 비싼 수준일 거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했어요. 40달러요. 와. 현재 주가 생각하면 엄청난 하락인데요. 그렇게까지 비관적으로 보는 이유, 역시 밸류에이션 때문이겠죠? 그 PE 비율이 엄청 높다고 하던데요. 바로 그겁니다. 팔란티어의 이 높은 밸류에이션이 사실 가장 큰 논쟁거리예요. 최근 기준으로 보니까 주가 수익 비율 PE 비율이 무려 589배 정도 되는 걸로 나왔어요. 589배요? 네, 589배. 이게 어느 정도냐면 보통 미국 S&P 500 지수 평균 PE가 한 20배에서 30배 사이거든요. 이네요. 근데 500배가 넘는 건 그중에서도 거의 최상위권, 아주 이례적인 수준인 거죠. 589배라 아무리 미래 성장성을 본다고 해도 이게 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숫자 같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비판론자들이 바로 이 지점을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팔란티어가 물론 뭐 미국 정부나 국방부 같은 특정 고객들한테는 강점이 있고 기술력도 인정받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실제로 벌어들이는 이 규모나 전체 시장에서 경쟁하는 상황 같은 걸 고려했을 때 과연 이 589배라는 PE가 합리적이냐는 거죠. 현재 수익성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그렇죠. 현재 수익성만으로는 이 높은 가치 평가를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 미래에 엄청난 성장을 할 거라는 기대를 미리 다 아주 많이 주가에 반영하고 있다는 건데 그 미래가 과연 진짜 그렇게 올 거냐,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큰 거죠. 공매도 세력은 바로 이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약점 같은 것도 지적되나요?
아, 네. 예를 들면 팔란티어 성장이 아직까지는 소수의 아주 큰 정부 계약에 좀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일반 기업들, 그러니까 상업 부문 고객 기반을 넓히는 속도가 기대만큼 빠르지 않다는 점. 이런 것들도 약점으로 꼽히곤 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대립 구도네요. 한쪽에서는 룰오폴이 40점, 혁신 기술 AI 시대 수혜, 이걸로 200달러 간다 이러고 있고 네, 미래 가치를 강조하는 거죠. 다른 쪽에서는 PE 589배, 이거 너무 심하다, 현실을 봐라, 40달러도 비싸다 이러고 있고요. 이 지점에서 상황이 정말 흥미로워지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 명확한 대립 때문에 팔란티어가 지금 AI 관련 소프트웨어 주식들 중에서도 가장 논쟁적인 대표 주자가 된 거예요. 몽고디비 사례는 분명 와, 실적 좋고 성장 기대감 크면 시장이 이렇게 열광하는구나 이걸 보여줬죠. 단기적으로 주가를 확 끌어올리는 모멘텀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질문도 하게 만들어요. 그럼 몽고디비랑 팔란티어가 사업 모델이나 고객 기반, 경쟁 환경이 정말 똑같은가? 몽고디비가 잘 됐다고 팔란티어도 무조건 잘 될 거라고 볼 수 있나? 이런 질문들이요.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네.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기업의 꾸준한 성장 능력과 수익성,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주가를 결정할 텐데 과연 팔란티어는 그 시험대를 잘 통과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팔란티어 논쟁을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어떨까요? 단순히 한 기업 주가 문제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AI나 데이터라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기업 가치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팔란티어 논쟁은 결국 AI나 데이터 기술이 만들어갈 미래 가치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고 가격에 반영해야 하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봅니다. 미래 가치를 현재에 어떻게 매길 것인가? 네. 크레이머처럼 미래 잠재력과 성장성이 아주 높은 가중치를 두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앤드류 레프트처럼 현재의 수익성, 검증된 실적을 바탕으로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죠. 특히 AI처럼 이게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예측하기 어려운 파괴적인 잠재력을 가진 기술 분야에서는 이런 논쟁이 더 날카롭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승자가 될지, 그 승자가 얼마나 가져갈지 모르니까요. 그렇죠. 예측이 어려우니까 기대감과 불안감이 공존하는 거죠.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 말만 들을 게 아니라 양쪽 논리를 다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크레이머가 강조하는 성장 모멘텀, 기술적 우위, 룰 오브 40 같은 긍정적인 지표들도 보고요. 동시에 반대편에서 지적하는 그 엄청난 밸류에이션 부담, 실제 수익성이 얼마나 빨리 개선되는지, 경쟁은 얼마나 치열해질지 같은 리스크 요인들도 다 같이 고려해야 하는 거죠. 네,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겠군요. 네. 앞으로 팔란티어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결국 다음에 나올 실적 발표, 특히 그 상업 부문 고객이 얼마나 늘고 수익성이 좋아지는지, 또 경쟁사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여러 요인들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투자자라면 이런 핵심 지표들을 계속 따라가면서 크레이머의 낙관론과 레프트의 비관론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겠죠. 자, 오늘 팔란티어를 둘러싼 이 뜨거운 찬반 논쟁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깊게 살펴봤습니다. 짐 크레이머의 강력 매수 추천과 앤드류 레프트의 공매도 선언, 정말 극과 극의 시각이 맞서고 있는데요. 네, 정말 흥미로운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논의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결국 AI 시대를 이끌어갈 기술 기업들의 가치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이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몽고디비 사례는 분명 특정 분야의 성장 모멘텀이 얼마나 강력하게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지를 보여줬어요. 하지만 동시에 팔란티어 사례는 그런 높은 기대감 이면에 숨어있는 밸류에이션 리스크, 그리고 결국에는 펀더멘털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죠. 그쵸. 기대감만으로는 갈 수 없는 거니까요. 네, 각 기업이 가진 고유한 기술력, 사업 모델, 시장에서의 위치, 그리고 재무 상태, 이런 것들을 좀 냉정하게 분석하고 지금 주가가 과연 이걸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건지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팔란티어처럼 완전히 새로운 기술 영역을 만들고 어쩌면 미래 사회의 중요한 인프라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기업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기업들은 현재 재무제표나 과거의 전통적인 평가지표만으로는 그 가치를 온전히 담아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미래 가능성은 정말 커 보이는데 현재의 불확실성도 그만큼 크고요. 맞아요.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혁신 기업들의 미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고 또 현재 가격이랑 비교해야 할까요?
단순히 과거의 잣대나 지금 당장의 실적만으로는 부족하다면 그 미래 잠재력을 좀 더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신호나 지표에 주목해야 할지 여러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와,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미래 가치 평가의 새로운 기준에 대한 고민. 오늘 저희 분석이 팔란티어 그리고 더 나아가 AI 기술주 전반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넓히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